감히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벌여. 이혼. 넌 누군데 이혼을 들먹여.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이 말은 이혼 도장을 찍은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밥상을 차리고 시중 들었던 며느리에게 던진 비수 같은 말이었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고 목에 파란 핏줄이 팍팍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꺾인 악기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감히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벌여. 이혼? 넌 누군데 이혼을 들먹여. 내가 너를 받아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은 알아? 저것 봐. 다가 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니. 우리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알겠어? 하지만 놀랍게도 미영의 표정에는 울거나 떨기는커녕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약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꿰뚫어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2023년 10월 15일 월요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원 건물 앞.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인장이 내려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보다 더 긴 고통의 세월이 법적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법원을 나온 미영은 남편을 따라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뻘의 그 여자는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집에 들어올 시간을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처럼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미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이 말은 단순한 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억압, 무시, 그리고 모욕이 모두 응축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름진 피부가 경련하듯 떨렸고 목에 파란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인연이 감히 우리 집에서 법정까지 나가다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10년을 우리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꺾인 악기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마치 녹이 쓴 금속이 스치는 듯한 그런 불쾌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미영의 짐을 모두 집 밖 마당에 내던져 놓아 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요. 낡은 캐리어 2개가 흙이 묻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이 담긴 상자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속옷과 옷가지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아온 소중한 책들, 어릴 적 일기장, 친정 어머니가 물려준 목걸이, 결혼식 사진 앨범. 모든 것이 흙먼지 나는 마당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것들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벌레를 내던지듯이 자신의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내 거니까 가져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넌 우리 집의 재산도 뭐도 아니니까. 시어머니의 말은 의도적으로 모욕을 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금도 그녀는 미영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정확히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녀의 눈빛도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약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꿰뚫어보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얼음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불안감을 자신의 우월감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뭐 하는 거야? 어디 갈 곳도 없으면서 혼자 뭔가 한다고 생각하니? 인연이 정신이 나갔나? 하지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마치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직전의 포커 플레이어처럼 침묵 속에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서막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며느리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쫓겨나는데도 슬프지 않은가? 왜 분노하지 않는가? 왜 울지 않는가?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여러분은 며느리의 그 미묘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과 치밀한 계획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복수극이 그렇듯 이 이야기 또한 한 사람의 인내와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결국 폭발적인 복수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 숨을 죽이며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미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미영 씨는 2013년 3월 남편 김준호와 결혼했습니다. 봄의 신부처럼 아름다웠던 그날,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장미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잘생겼고 좋은 회사에 다녔으며 무엇보다 자상했습니다. 결혼 전 2년 동안 사귀며 남편이 보여준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꽃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미영아, 우리 결혼해. 너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에 미영은 기꺼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전 세계가 축하해주는 가운데 미영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주중에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가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만의 시간을 주겠다며 며칠 뒤에 들어온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게 들을 말이냐고. 어서 밥을 해라. 너희 아버지가 아침 7시에 출근하니까 6시 반까지 밥상을 차려야 한다고. 우리 아들이 다니던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늘 정성 가득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아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핑계로요. 미영은 남편과 결혼한 순간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가족의 맏아들이라는 위치는 어느 집에서나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유독 둘째 아들 내외, 즉 준호의 동생인 준석과 그의 아내에게만 편애를 드러냈습니다. 큰 며느리인 미영 씨는 늘 뒷전이었죠. 마치 아예 없는 사람처럼 혹은 하인처럼 대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상황은 극명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집에 올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문 밖에 나가 오셨어요? 라며 인사를 했고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반면 미영이 리빙룸에 들어가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저 밥은 준비했니?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명절 상차림은 물론 집안 대소사 준비는 모두 미영 씨의 몫이었습니다. 설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송편을 빚어야 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이 떨려도 떠먹고 싶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비, 소불고기, 나물. 모든 것을 미영이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집을 정리하고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 미영은 한 번도 앉아서 쉴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시어머니가 뭐 하는 거야? 밥을 준비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부모님은 둘째 며느리에게는 늘 고생한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우리 준석이 며느리 요즘 너무 예쁘네. 살도 적당히 쪘고 이래야 여자가 봐줄만 하지. 뭐 하는 게 뭐 있니? 아무튼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서는 용돈을 건넸습니다. 아이 교육비로 써라. 명품 가방 하나에서 가져라 하면서요. 하지만 미영에게는 어땠을까요? 얘는 어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니? 반찬 맛도 항상 심심하고 밥도 설어. 우리 둘째 며느리 나물은 정말 색깔도 곱고 맛도 있는데 우리 작은애는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척척인데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명절 음식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드냐고? 이래도 여자냐? 너는 뭐 하냐고? 하는 일도 없이 편하게만 산다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먹고 살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한숨만 나온다.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은 미영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넘어 이제는 공개적인 비난과 질책이 일상화된 것이죠. 시댁 식구들이 모인 밥상에서도 그랬습니다. 미영의 반찬이 나오면 시어머니는 저렇게 먹을 게 뭐가 있냐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방문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미영을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런 일도 서툴고 저런 일도 서툴더니 심지어 시장을 가다가 만난 이웃 할머니에게까지 시어머니는 미영을 헐뜯었습니다. 요즘 며느리 한번 봤어요? 시집 와서도 남편한테 걸리작거리고 하는 일도 없고 정말 답답해요. 남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남편은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나빴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영을 비난할 때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함께 조롱했습니다. 응, 얘 정말 우리 엄마 손에 못 미친다니까. 이 말은 미영을 더욱 상처받게 했습니다. 가장 지지해줘야 할 사람이 자신의 모욕에 함께 웃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남편조차도 시부모님과 마찬가지로 미영 씨를 무시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미영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밥순이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주말까지 365일 중 365일이 다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 시계의 알람 소리에 눈을 떠야 했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머리는 무거웠고 몸은 뻐근했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일하고 3시간 30분 만에 일어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꺼내 밥솥에 넣고 밥이 지어지는 동안 국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이 가장 무난했습니다. 어떤 맛이든 시어머니가 밋밋하다고 할 것이 뻔했으므로 진한 맛의 국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그리고 전날 남은 반찬들을 덮였습니다. 밥상보를 깔고 수저와 젓가락을 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올 시간이 되면 밥상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늘 그 시간에 정확하게요. 밥 준비됐습니다, 어머니. 그 말을 하는 미영의 목소리는 이미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로봇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집안일을 마무리하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도
완전히 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개거나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는 더 바빴습니다. 시댁에 불려가 김장을 도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며 강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준비해라. 이렇게 양념을 섞어라. 그리고 시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처남들과 그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까지. 얼굴은 갈수록 지쳤고, 손은 갈수록 트고, 다리는 갈수록 붓고, 마음은 갈수록 메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들어야 했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하는 게 뭐 있니? 우리 아들 돈 벌어다 주는 거나 축내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네가 맨날 쓰기만 한다. 이 말은 미영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해주고 있는데도 더한 것도 없고 미흡하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는 결혼 전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패션 회사에서 일했던 그녀는 대리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좋은 구두를 신고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일에 능했고 팀원들에게 존경받았으며 상사는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미영이 있으니까 우리 팀이 돌아간다고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5년 뒤 부장, 10년 뒤 팀장. 그 정도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미영아, 넌 그만 일 그만하고 집에만 있어. 내가 벌어서 우리 살잖아. 미영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준호, 나 일을 좋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어. 하지만 남편의 핍박은 심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여자가 직장에 다니면 어떻게 가정을 관리해? 우리 아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서 명절 때는 어떻게 하고 시어머니 챙기는 건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미영은 결혼 후 6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미영의 사표를 받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말만 했고 그 이상을 묻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 미영은 더욱 갇혀버렸습니다. 자신의 세상이 4개 벽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이것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는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1950년대를 사는 것처럼요. 여자가 직장을 다닌다고? 그건 가정을 버리겠다는 말이야. 우리 엄마도 평생 집에서 살림을 했는데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다.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요. 미영 씨는 그렇게 자신의 꿈과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감사는커녕 비난만 받는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미영 씨의 환상은 매일매일 산산조각 났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얼굴이 부을까봐 찬물에 얼굴을 담그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랑이야? 심지어 시어머니는 미영 씨의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장모가 집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렇게 눈치도 없고 하는 일도 엉성하니? 우리 집의 수치야. 이런 며느리를 데려와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세요?
친정 어머니는 딸 미영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라. 아버지가 봐줄 거야. 이런 집에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미영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내가 더 잘하면 돼요. 시어머니를 더 잘 섬기면 돼요. 그 말을 하는 미영의 목소리는 이미 희망을 잃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람처럼요. 미영 씨는 이 모든 모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매일매일 작은 상처들이 쌓여갔고 그 상처들은 어느새 거대한 응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을 뿐입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조용하지만 그 아래는 거대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결혼 10주년.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영 씨의 결혼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미영 씨를 조롱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스포츠처럼 혹은 예술처럼 시어머니는 매일 미영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너는 시집와서 몸이나 불리고 하는 일도 없이 편하게 살았으니 살이 찐 거지. 우리 작은 며느리는 자꾸 몸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너는 거울도 안 봤나? 정말 보기 흉하네. 아, 한숨만 나온다. 이 말은 분명히 악의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욱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옆집 김씨 며느리는 벌써 아들 둘의 딸 하나라는데 너는 뭐하니? 애도 못 낳고 답도 없네. 우리 아들이 자식도 못 가지는 여자랑 결혼해서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이 말은 미영을 가장 깊게 상처받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미영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도 아이를 원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니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많으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무관심 속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희망을 가지고 매달 실망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 스트레스로 인해 미영의 몸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심했고 부인과 질환도 생겼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줄일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 증가했습니다. 5년 차, 6년 차.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은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호르몬 치료를 권장했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이 모든 원인을 미영 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애를 못 낳는 게 인연 탓이지 누구 탓이냐고. 여자 몸이 안 좋으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지. 심지어 남편까지도 미영 씨에게 아이도 못 낳는 주제라며 비난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난 아이가 없는 게 싫어. 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텐데. 너는 아이를 주지 못하잖아. 이 말은 미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가장 지지해줘야 할 사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는 말없이 눈물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샤워를 하며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수건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물조차 마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 씨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하다못해 걸음걸이까지 트집을 잡으며 비난했습니다. 야, 너 옷 좀 곱게 입어라. 누가 보면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니다 온 줄 알겠다. 진짜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한데. 옆집 며느리처럼 좀 신경 써. 너는 뭐 그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 미영이 새 옷을 사 입으면 돈 낭비한다고 했고 화장을 하면 뭐 하려고 저러냐고 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여자 체면이라는 게 없냐고 했습니다. 머리는 또 그게 뭐니? 영 보기 싫게 시리. 여자가 이렇게 단정하게 못하냐고? 정말 한숨만 나오네.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저런 여자를 두고 봤다니. 시어머니의 말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직업으로 삼은 것처럼 매일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미영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늘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너무 신경을 써서 새 옷까지 맞춰 입고 화장도 정성껏 해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가? 아무튼 부자연스러워. 원래처럼 해. 미영은 이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어머니는 항상 부정할 것이라는 것을요. 미영 씨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늘 주눅들어 있었고 자신감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시댁 식구들의 말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인연이 시어머니한테 대꾸해. 대꾸하면 더 이상할 거야. 미영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오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영 씨를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차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영과 만나면 그녀는 늘 시댁 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못났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영아, 너 좀 미안한데. 나 너랑 있으면 너무 피곤해. 미안해, 하지만. 친정 어머니는 딸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요. 만약 자신의 딸 편을 들었다가 시댁에서 미영이 더 심한 학대를 받을까 봐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등살에 못 이겨 이웃들도 미영 씨를 외면했죠. 마치 집단 따돌림처럼 미영은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친구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말을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형태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요? 아니,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처럼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이 모든 조롱과 무시를 속으로 되뇌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당당한 척할 수 없으니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혼자만의 시간에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준 모든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방법이 뭘까? 내 인생을 되찾을 방법은 뭘까? 그녀는 절대로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조롱과 비난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듯 미영 씨의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매일 밤 혼자만의 시간에 미영 씨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들을 모두 뒤바꿔 놓을 거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서름, 그리고 억울함은 모두 복수의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차갑게 변해갔고, 그녀의 결심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 식구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미영 씨를 그저 돈 없는 친정에서 시집 온 능력 없는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 한 잔 대접할 때도 너 친정에서는 이런 고급 차도 못 마셨을 거지? 라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우리 둘째 며느리 친정은 사업을 한다는데 너 친정은 뭐 하냐? 고 물으며 미영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단순한 소상공인이 아니라 정직한 경영으로 명성이 높은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미영 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져 내려온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었고 연 매출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미영 씨는 그 회사의 외동딸이었고 사실상 유일한 상속녀였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모르는 미영의 비밀이었습니다. 시댁에 와서는 더욱 숨겼습니다. 친정이 부유하다면 시어머니가 자신을 더욱 심하게 괴롭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 친정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일이 못해? 얘가 돈을 뺏어갔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미영은 친정이 가난한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결혼 전 미영 씨가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스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수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미영은 아버지의 지도 아래 회계, 재무,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실무 경험도 쌓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며 배운 것들이 모두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 후에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 몰래 말이죠. 주중에 시댁의 눈을 피해 아버지 회사의 자문역으로 일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리에서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말에는 회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대출금, 세금, 각종 보험료,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 업무를 미영이 담당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녀온 후 밥을 먹고 있는 동안 미영은 침실에서 몰래 노트북을 켜고 회계 프로그램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 미영은 화장실에서 몰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고 난 후 미영은 거실에서 몰래 회사의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혹은 이중생활을 하는 배우처럼요. 미영 씨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현명한 판단력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상가와 오피스텔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비연금 자산이므로 남편이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그 수익은 상당했습니다. 연마다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부동산이 10개였습니다. 그 부동산들의 총 가치는 20억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투자로 얻은 이자와 임대료는 별도의 통장에 모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현재 5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자산가였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보다 수백 배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미영이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친정 부모님은 미영 씨가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겪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무조건 딸을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미영아, 나와.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말고 아버지가 봐줄 거야. 하지만 미영 씨는 부모님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것을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지금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그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약점과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틈만 나면 주식 투자를 한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이 친구에게서 500만 원, 저 친구에게서 1000만 원. 작은 돈들이 쌓여서 큰 빚이 되었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그 돈을 빌려줬는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미영은 이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조재준이한테 500 빌렸어. 약속했던 대로 다음 달에는 이자까지 줘야 해. 남편의 메시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아들의 퇴직금을 몰래 뺏쓰는 것까지도 미영 씨의 눈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정년 퇴직금 3천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2주일 후에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통장 기록을 따라가면 고급 백화점에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구두. 미영은 모두 추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뺐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댁집이 어느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그 대출금이 무엇에 쓰였는지 미영은 모두 알았습니다. 은행 서류를 몰래 찾아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대출 서류에 서명한 서류였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은 집 리모델링 그리고 남편의 사업 투자에 쓰였습니다. 2년 전 남편이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고 갑자기 말했을 때 미영은 이미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몇 명과 함께 일관 회사를 세웠습니다. 초기 자본금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집의 대출금에서 나왔습니다. 1년 반 후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미영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모두 알았습니다. 공인중개소에 연락해 집의 실제 가치를 파악했습니다. 이 집은 요즘 시세로 7억 정도예요. 그런데 대출금은 모기지가 6억 정도 남아있네요. 미영은 노트에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차분하게 마치 전장을 지도에 표시하는 장군처럼요. 미영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방관했습니다. 남편이 투자 얘기를 할 때도 그렇구나, 잘 알겠어. 화이팅? 이라며 응원하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었을 때도 괜찮아. 우리가 뭘 걱정하냐? 천천히 갚으면 되라며 안심시켰습니다. 미영 씨의 이런 행동은 시댁 식구들에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그들은 미영 씨가 자신들의 모든 속셈을 꿰뚫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넌 뭘 알겠니? 이 정도면 많이 사는 거야. 더 바라지 마. 남편도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그냥 집에만 있고 걱정 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시어머니의 손녀도 둘째 며느리의 딸 때때로 방문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집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음식도 많이 못 사고 그런 거지. 미영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거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영 씨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바보처럼 보이는가면 뒤에 날카로운 지성과 복수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에 모든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부동산 목록, 각각의 현재 시세, 임차인 정보, 월 임대료, 그리고 예상 매각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때로는 전문 서적을 구해 읽으며요. 이혼 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마치 스캔들에서 나올 법한 복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요. 어느 날은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이혼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는 미영의 눈빛을 보며 이 여인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변호사의 명함을 지갑 안 깊은 곳에 보관했습니다. 정확히 10개월 후에 꺼낼 때까지 말이요. 2023년 10월 미영 씨는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방아쇠가 된 것은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미영아, 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또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습니다. 시작 자본금이 2억 정도 필요한데 너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니?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날려먹은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2배 이상의 돈을 더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남편에게 대출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자산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도 사업을 실패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영은 또다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다. 이제 나가자. 그녀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나 이혼하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이 말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집 장남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감히 이혼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이 집의 장남이라는 위치, 그 위치가 주는 절대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영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이혼 서류를 집 밖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비꼬는 웃음이었습니다. 지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혼을 하겠니? 친정은 돈도 없어서 빌빌대는 주제에. 이 집에서 나가면 거리의 거린이 될 텐데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미영 씨가 자신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혼 서류 찢어버려. 우리 집 망신이야. 하지만 미영 씨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혼을 추진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습니다. 바로 그 10개월 전에 만났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10년을 이 집에서 노비처럼 살았어요.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미영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사셨나요? 네. 그리고 제가 모아온 증거들이 있습니다. 미영은 준비해온 파일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을 때의 표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합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네요. 미영은 변호사에게 시댁 식구들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서류, 부동산 등기부, 신용카드 거래 내역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주식 투자로 날린 돈의 상세한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몰래 뺏은 퇴직금의 모든 자료를 모아놓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렸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만큼 준비하신 의뢰인은 처음입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이대로라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영은 변호사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무시와 모욕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밥을 지었고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비난과 욕설만 들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비난받았어요. 외모로 비난받았어요. 능력 없다고 비난받았어요. 제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당했어요. 남편은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조롱했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10년의 고통과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영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사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께서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미영 씨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미영은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청구까지 요구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당한 정신적 고통, 그것도 보상받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신적 학대의 정도가 심하니까요. 그렇게 미영 씨의 복수 계획은 법정을 무대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시작은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허수아비처럼 시댁 식구들의 말에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부당함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법원에서의 첫 번째 조정.
법정 입구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움 자체였습니다. 마치 이미 이겼다는 표정으로요. 뭐, 변호사? 얘가 무슨 돈이 있다고 변호사를 써? 분명히 친정 부모가 나서서 일을 벌이는 거겠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영 씨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변호사가 내민 자료들을 보고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는 큼직한 파일 폴더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인 김준호 씨가 결혼 이후 진행한 주식 투자의 내역을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주식 투자 내역을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2015년 4월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 매수, 6개월 후 손절매로 30% 손실. 2016년 7월 영화 제작사 펀드 3천만 원 투자, 3년 후 회수 불능. 2017년 11월 가상화폐 투자 2천만 원, 수개월 만에 80% 손실. 2019년 친구들과의 공동사업 투자 5천만 원, 사업 실패로 전액 손실. 변호사가 투자 내역을 읽을 때마다 그 금액은 모두 가족 공동 자산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미영이 남편과 함께 모아온 결혼 생활의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비밀이 완벽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친인 이모 씨가 피고인의 퇴직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내역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퇴직금을 몰래 뺏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퇴직금 3천만 원 전액 인출. 2주일 후 명품 백화점에 2천만 원 입금 기록. 나머지 1,000만 원은 신용카드 현금 인출. 변호사는 명품 백화점의 영수증까지 제출했습니다. 미어스 백, 에르메스 시계, 루이비통 구두. 정확한 품목과 가격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비밀이 법정에서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더 나아가 시댁 식구들의 부동산 명의와 대출 현황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피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은 총 3건입니다.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집의 매입 자금과 리모델링 비용은 대부분 피고인의 급여로부터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10년치의 통장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매월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고 그 돈 중 대부분이 모기지로 나가는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미영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미영 씨가 10년 동안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0년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위자료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 숫자를 듣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뭘 안다고.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변호사 옆에 섰습니다. 법정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미영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0년의 인내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셨죠?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저는 단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겁니다. 미영 씨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봤던 미영 씨와 완전히 다른 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약해 보였지만 사실은 강했습니다. 침묵했지만 사실은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만행이 밝혀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내가 뭘 잘했다고 이따위 짓을 벌여. 내가 너 같은 년을 키워준 것도 많은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자신의 모든 비밀이 노출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뛰어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분노였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미영 씨의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이런 발언까지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께서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마침내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마침내 왔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깊게 한숨을 쉬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법원은 미영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완벽하게요. 남편은 미영 씨에게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모든 수익, 부동산 증가분, 예금 모두가 분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약 3억 원대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뺏은 퇴직금까지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남편의 법적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은 결국 가족 공동 자산이므로 배우자가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미영 씨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판결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10년간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그리고 신체적 위협을 받은 것으로 입증된다. 신체적 위협은 시어머니가 한번 미영을 밀어낸 사건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사건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와 피고인의 모친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은 법적으로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동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살겠다고 말하던 그 집이 이제 시댁 식구들의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본 법원은 피고로부터 다음을 명한다. 1.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원 지급. 2. 청구인에게 위자료 1억 2천만 원 지급. 3. 담보부동산은 본 판결 후 6개월 내에 처분하여 그 처분금으로 이번의 채무를 갚을 것. 그렇게 해서 시댁집은 매각되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댁 식구들에게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영 씨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68세의 나이에 이제 새로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년을 맞이한 시아버지와 함께요. 남편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리고 물질적 안정함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미영 씨를 향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참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하지만 미영 씨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녀의 표정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미영 씨의 말은 그야말로 냉정한 선고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응징하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응징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시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미영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나왔던 날 마당에 던져져 있던 자신의 짐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마당의 흙먼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캐리어들을 주었습니다. 이거 제 건데요, 어머니.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짐이 자기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10년의 인내와 고통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시댁에서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모아왔던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대략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재산분할금 3억과 위자료 1억 2천만 원에서 일부를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영이 숨겨둔 자신의 자산들 부동산 임대료와 사업 수익을 합치면 총 자본금은 10억을 넘었습니다. 미영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패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구조, 제품의 방향성, 마케팅 전략, 모든 것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에도 그녀는 이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몰래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시장 조사를 했고 자본금을 모았습니다. 2024년 1월 미영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미영 MIYOUNG 마이너스 나의 젊음을 찾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 한 개월간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로고를 만들고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SNS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결혼 10년 시댁에서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옷들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옷을 입고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그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 시댁에서 고통받은 여성들이 미영의 브랜드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아요. 정말 용감했어요. 나도 이제 나를 되찾고 싶어요. 댓글들이 매일 수십 개씩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쌓아온 실력과 사업 수완은 그녀를 다시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달 온라인 판매로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개월 차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고 5천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패션 브랜드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옷은 영혼이 담겨 있다는 리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전국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가끔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혹은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로부터요.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갔다는 소식. 남편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지만 급여는 이전보다 훨씬 적다는 소식. 시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자주 다닌다는 소식까지.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불행에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자신의 길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여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패션 브랜드 MIYOUNG은 이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부터 중년의 여성들까지 그녀의 디자인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주요 언론사에서도 그녀를 취재했습니다. 시니어 이혼 후 성공한 여사업가. 고통을 디자인으로 승화시키다. 남편과 시댁에서 벗어나 꿈을 찾다. 이러한 제목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미영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10년을 이 사업을 꿈꾸며 살았어요. 비록 시댁에서의 그 세월이 힘들었지만 그것들이 제 자산이 되었어요. 제가 당한 고통들이 제 디자인에 담겨요. 그래서 제 옷은 누군가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어요. 미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한 미영 재단. 처음 매출의 10%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교육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 중이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시댁에서의 고통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미영의 말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지지, 변호사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꿈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요. 그녀의 삶은 고통과 절망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했지만 그 복수는 결국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갇히지 않고 그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영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성장 드라마이자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영원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이거 제 건데요. 어머니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외침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고 그 왕국에서 진정한 여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있고 자신의 명함이 있고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강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로서 말입니다.